철없는 어른들, 오늘의 주제는 그거 네 세금 아니야 입니다. 저는 제로고요.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승작가입니다. 지준생입니다. 그거 네 세금 아니야. 요거 얘기는 뭐냐면, 우선 우리나라 2019년 예산이 한 470조 정도가 되잖아요. 470조요? 예. 아직 500조 안 넘었네요. 내년에 아마 내년에 500조쯤 될 거예요. 1년에 30조씩 올라요? 그럼 매년 틀리죠. 보통 매년 달라지는데. 추경까지 포함하면 더 난 제일 최근에 안 게 440조였는데 언제 그렇게 올랐어요? 작년인가 보다. 1년 이제 지구의 인구 70억. 하여간 470조인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470조의 국가 예산 중에 국민이 낸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이 냈다는 게 그냥 우리나라 세금으로 뭐 거둔 돈 다 법인세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합해서요? 예. 470조 중에 200조 200조. 빼고 200조? 그럼 370조는 어디서 나요? 나는 한 90%는 세금으로 내지 않죠. 전 80% 정도 생각하는데 이익이 좀 20% 나오잖아요. 그걸로 해서 뭐 난 이익을 400조, 400조. 400조? 채권 자, 우리나라 470조 중에 세금은 300조 정도가 세금이에요. 몇 프로예요? 세수 몇 프로지? 470. 70%? 그러면 이과생분 나왔어요. 그럼 170%는 뭐냐? 채권. 아니 170조는 뭐냐? 그 70조는 우선 채권을 발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은 기금이에요. 기금. 기금이 뭐야? 기금인데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면 거기에 그 나라에서 전기망을 까는 기금이 따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기금도 있고, 우리가 가장 모든 사람이 다 내지만 알지만 생각 못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영화 발전 기금. 우리가 영화표 사면 거기에 영화 발전 기금이 몇백 원씩 포함이 돼 있잖아요. 1,000원 아니에요? 아, 그렇게 많아요? 저 오늘 그 게임 검색하다가 영화 그 기금이 1,000원인가? 아, 그래? 우리 정확하지 않아요? 영화표 한 장을 사면 거기에 뭐 1,000원이라고 하니까 1,000원에 영화 발전 기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기금들이 있어요. 말만 기금이고 완전 세금이네? 영화 안 보면 안 내면 되잖아. 근데 부가가치세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가세는 정확히 무슨 차이인지 근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 솔직히 세금이죠.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기금은 우리가 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지? 약간의 기부성 돈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화 입장료의 3%예요. 3%. 입장료의 3%? 1,000원 안 되겠네요, 확실히. 근데 기부는 자발적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국민 모금,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국민 성금 모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발적으로 내는 그런 돈이 또 있어요. 그럼 영화 발전 기금은 그 영화관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표에 3%를 내는 3%를 내는 그러니까 건데 만약에 자발적으로? 무료로 봤다 사람들이 다 그러면 영화상가? 영화 그쪽에서 돈을 3% 낸다고 들었는데 오늘 봤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또. 그러니까 무조건 내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뭐야? 기업에서도 뭐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저기 어디지? 미르재단. 미르재단 되게 많이 들었는데? 기업들이 돈을 이렇게 모았잖아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라에서도 그렇게 내는 돈이 있어요, 나라에다. 그래서 그런 기금이 있어요, 170조 정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탄감 앞에서 얘기를 안 했네.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방송에서 이제 비탄감을 해주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초기에 1,000만 원 이하를 10년 이상 연체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겠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어려운 사람들이 빚을 5%만 갚으면 나머지 최대 95%의 빚은 탕감해주겠다라고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런 뉴스에 달리는 댓글들이 미친 듯이 달리는 댓글들이, 저러면 누가 빚을 갚냐, 왜 내가 낸 세금으로 남의 빚을 갚아주냐,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려요. 근데 내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그거 네가 낸 세금 아니다.
거기에 내가 낸 세금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 낸 세금이 안 들어가는 거지 세금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세금도 전혀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네. 네, 세금도 전혀 안 들어가요. 그거 돈 주는 거 아니다. 네. 그거 돈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걸 설명할 건데 우선 첫 번째, 그럼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했냐? 계속 해왔던 거. 처음 했냐? 내가 이제 검색해 본 결과는 2008년에 이명박 때 처음 시작했어요. 이명박 때 캠코 신용회복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2008년에 그걸 했고, 그리고 박근혜 때는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거를 좀 확대해 나간 것 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문재인 케어로 국민들이 얼마나 돈을 뭐 2.2조를 아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막 했잖아요. 문재인 케어 아니에요. 박근혜 케어예요. 광고를 했었어요. TV에서.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네. 정부에서 국정 홍보를 하잖아요. 국정 홍보를 막 뭐 하는데 만들고 그런 거? 예, 문재인 케어로 뭐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때도 계속 해왔었던 거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은 김대중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계속 해왔던 거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걸 문재인 정부 때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케어는 아니고 박근혜 케어인데, 박근혜 케어고 아마 이제 해나갈 것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획했던 것들이 아마 이제 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문재인 케어가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그 비탄감을 해주는 건 2008년부터 했어요. 그러면 비탄감을 어떻게 해주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렸어요. 은행 가서 돈을 빌렸는데 뭐 한 1,000만 원 빌렸다고 치고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내가 이거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갚으려고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있죠. 병이 걸려가지고 돈을 못 벌게 될 수도 있고, 이제 사업하다가 쫄딱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체 등록이 되죠. 이자가 엄청 쌓이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사람은 이제 못 갚은 거니까 등록이 되죠. 은행 이름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는 채무가 있는 거고 은행은 채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채권이 뭔지는 다 알죠?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나는 일단 빚이 있고 은행은 그걸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이 채권의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채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해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나한테 갚을 채무가 있는 거고, 나는 그 돈을 받을 채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되면 나는 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음식점 가서 밥을 먹었어. 밥을 먹고 외상을 했다. 근데 1년 동안 안 갚았다. 그러면 그 채권은 사라져요. 그 1년밖에 시효가 안 돼요?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채권마다 종류가 다른데, 그리고 내가 어떤 회사 가서 일을 했는데 이 사장이 월급을 안 줬어. 그건 3년. 그리고 상사채권, 그러니까 은행 금융기관 가서 돈을 빌렸는데 내가 돈을 안 갚았다. 그건 5년. 근데 그런 건 시효를 왜 두는 거지? 그거는 사람들, 그러니까 채무자가 힘들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 은행 가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내가 어떤 이유가 생겼든지 간에 그거를 안 갚는 게 아니라 정말 못 갚을 경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계속 시달릴 거 아니에요. 뭐 압류도 들어올 거고 신용불량도 될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강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너무 힘들지 않게 하려고 만드는 건데, 그럼 내가 5년이라고 얘기했지만 5년이 사실상 5년 아니에요. 이게 갱신이 되거나.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사채권 같은 경우에는 5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5년이고, 이렇게 일반적인 금융
거래. 내가 이제 취준생한테 돈을 빌려줬어. 돈을 빌려줬는데 이 양반이 안 갚았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 10년. 개인적으로 돈 빌려준 거는? 그게 왜 10년. 제일 길지? 개인으로 희한하네. 빌려주면 약자일 수도 있으니까 10년 그런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하여간 그래요. 뭐 민법상에 다 있는 거예요. 민법에 다 기관일수록 있는 힘이 건데. 세니까. 아 근데 제일 짜증 나는 게 그 사장님이 월급 안 주는데 3년 이후에 그 시효가 소멸된다고 하는 게 너무 짜증나. 하여간 그래요. 그게 뭐야? 근데 그럼 법적으로 사면은 신고가 어떻게든 가능하잖아. 그쵸. 신고하면 강제로 뜯겨서 나한테 주나? 그건 모르겠는데 할부지. 뭐지? 근로복지공단 가가지고 신고를 하면 걔네들이 받아줘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그런 거 아무튼 있잖아요. 재판하고 그러던데. 그치. 그거는 하다가 3년 너무 너무 많은 양이 많을 때. 음. 양이 많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압류를 들어오면 나 주기 싫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을 거는 거야. 나는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소송을 거는 거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 그러면 내가 이자랑 원금이랑 어쨌든 갚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갚았어요. 갚았는데 내가 어느 날 망해가지고 돈을 못 갚게 됐어. 그러면 은행에서 한 3개월을 넘어가면 이걸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해요. 3개월 동안 못 갚으면.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해서 상각이라는 거래요. 상각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은행에 회계장부가 있잖아요. 회계장부에서는 받을 돈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까는 거야. 90만 원, 10만 원씩 까가지고 10만 원 까가지고 90만 원, 또 10만 원 까서 80만 원, 또 10만 원 까가지고 60만 원 뭐 이렇게 빡빡 해가지고 나중에 0원이 돼요. 그럼 회계장부상에는 받을 돈이 0원이 되는 거야. 이걸 왜 하냐면 은행의 건전성 문제 때문에 이런 걸 해요. 그러면 상각이 뭐냐면 상각은 그럼 은행은 돈을 못 받으면 손해잖아요. 상각이라는 걸 하면 그 상각이라는 거 딴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자예요, 이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몇 프로다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율을 정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연체율이 얼마냐. 자기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을 때 연체율이 얼마냐. 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5명한테 빌려줬는데 1명이 연체할 것 같아. 그럼 이 사람한테 받을 돈을 쪼개서 4명한테 나눠버리면 이자율을 한 사람한테 이자를 줄 때 얼마를 줘야겠네? 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딴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이걸 까버리고. 그걸 상각이라고 그래요. 그게 상각이에요. 희한하네. 네. 채권은 팔지 않아요? 그거 나중에. 상각을 해버리면 회계장부상에서는 받을 돈이 0원이 돼요. 근데 채권은 그대로 있죠. 그거를 그 은행에서는 특수채권이라는 걸로 분류를 해서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따로 보관을 왜 하냐면 회계장부상에서는 이제 받을 돈이 없지 0원이 되는데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놓으면 내가 나중에 형평이 나아지면 갚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꽁돈이 생기는 거죠. 은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증권사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대부업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꽁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5년이 넘으면 법적으로 이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시점부터 5년이에요. 처음 내가 돈을 빌릴 시점부터 5년이 아니라. 그래서 중간에 내가 이자를 또 한 번 내버렸잖아요. 형평이 나아졌으니까 이자를 좀 냈어. 그럼 또 그때부터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가다 이걸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NPL 투자라는 게 있어요. NPL 투자가 뭐냐면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서 이런 부실 채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탁 모아가지고 싹 팔아요. 팔 때 그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 그걸 NPL 투자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수익률이 꽤 좋아요.
이게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은행에서는 얼마에 파냐면 보통 한 5% 정도에 팔아요. 내가 100만 원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못 받는 건데 하면서 5만 원에 너 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에 사가면 이 사람 5만 원에 그 채권을 사왔지만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NPL 투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에서 이걸 대신하는 거예요. 국민행복기금에서 은행 금융회사에다가 금융회사를 쫙 모아놔요. 보험사협회, 뭐 저축은행협회, 뭐 은행들 쫙 모아놓고 야 니네 그 어차피 5만 원에 팔 건데 우리한테 5만 원에 팔아.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때 어떻게 했냐면 2012년에 이걸 한 5.3%에 사왔어요. 5.3%에 사와서 너 지금 100만 원 그 빚이 있잖아. 50만 원만 갚으면 우리가 50만 원 퉁쳐줄게. 이렇게 했어요. 2013년에 어떻게 했냐? 야, 너 40만 원만 갚으면 우리 60만 원 퉁쳐줄게. 그래서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가지고 90%만 갚으면 아니 10만 원만 갚으면 90만 원 퉁쳐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거 우리 그냥 다 없애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예전에 캠코랑 국민행복기금을 할 때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기업들을 많이 삥 뜯었어요. 야 니네 돈 내. 기금에다 돈 좀 내. 그래가지고 기금에다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2013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막 약 250만 명 정도에 대한 부실 채권을 총 부실 채권의 금액은 16조 4,355억 원. 16조라고 치고 이거를 사왔는데 8천억에 사왔어요. 16조짜리를. 그래서 박근혜 때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조 3천억을 벌었어요. 8천억 주고 사와서 받은 야 니네 퉁쳐줄게 요만큼만 갚으면 퉁쳐줄게 했는데 그 받은 돈이 8천억 주고 사와서 1조 3천억을 받았어요. 얘들 5%. 거하게 투자하셨네. 그 50%를 번 거예요. 투자한 돈에. 너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박근혜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고. 생각해 보면 세금도 하나도 들어갈 일이 없죠. 기금도 원래 있었던 돈에서 기업들을 삥 뜯어서 했는데 돈은 또 벌었어. 그럼 요걸 뒤지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때 1,000만 원 이하 퉁쳐줄게. 1,000만 원 이하 10년 동안 못 갚을 어차피 못 갚을 거잖아. 퉁쳐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돈도 따로 거기 들어간 돈이 없어요. 우리 아까 이제 이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빚을 못 갚으면 금융 그 활동을 전혀 못 하잖아요. 첫 번째로 이제 대출 못 받고 신용카드 못 만들고 자기 통장도 못 만들어요. 왜냐면은 다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금융 거래가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직업도 못 얻어요. 직업은 얻는데 대신 얼마 이상은 무조건 차압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런데 원래는 그게 맞죠. 근데 보통 회사에서 그런 사람 안 받지. 통장이 없다는데 어떻게 받아요? 월급 드릴게요. 계좌번호 좀 주세요. 저 계좌번호 없어요. 통장 사본 근데 가져오세요. 있는 것도 사야 없는데요? 돼요. 있는 건 남아 있지 않아요? 통장 아, 같은 거? 그런가? 아니 압류가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압류가 돼 통장 있으니까. 계좌번호는 있다. 통장은 살아 있고. 그러니까 얼마 이상 거기서 빼가는 거 아니에요? 압류돼 있는 그것도 통장에서? 이제 그것도 이게 이 사람이 또 내가 돈을 받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여기서 일해서 얼마를 벌었는데 내가 지금 빚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만큼은 최소한의 150만 원 내 생계비로 받아야 되고 이것만 갚겠다. 이것도 그 사람이 다 해야 돼요. 보통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다 빠져나가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통장으로 돈을 못 받고 캐시 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현금을 받는 일용직밖에 못 해요. 그러면 그럼 못 갚네. 10년 넘어도 못.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1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10년 동안 한 사람 중에 10년 이상 한 사람 중에 빚이 1,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야, 퉁쳐줄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자를 안 하면 5년이 되면 이제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채권이. 네. 그러면 거의 국가가 사한 것도 이자가 5년 동안 안 내면 그것도 사라지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AMC라 그래가지고 그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부실채권을 사들이면 걔네들이 딱 리스트를 볼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딱 전화를 해요. 취준생의 채권자면 전화해서 100만 원 빌렸죠? 네. 그러면 우리한테 10,000원만 우선 넣어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만 받고 나머지 90만 원 퉁쳐줄게. 그러면 이 사람 10만 원 낼 거 아니에요. 아니 10,000원 낼 거 아니야. 그럼 채권이 다시 살아나요. 90만 원 퉁쳐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화로 그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법을 알고 있으면 안 낼 텐데 10,000원도. 네.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이게 뭐 그거 비탄감 이런 게 다 그거예요? 그거는 파산. 그건 그럼 파산. 그건 파산이고.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10,000원 안 넣었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돈을 갚겠다라는 것만 녹음해놨으면 빚이 다시 살아나요. 세상. 당연히 그런 사람들 막 우락부락한 사람 찾아가면은 당연히 빚겠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갚을게요. 우선 빚이 다시 살아나고 첫 번째는 그런 식으로 빚이 살아나고 두 번째는 그 우리 공소시효라는 거 알잖아요. 공소시효가 하루가 남고 잡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럼 하루 있다가 이 사람이 풀려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재판을 받고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채권도 내가 소송을 넣잖아요. 소송을 넣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정지가 돼버려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5년 남았는데 한 4년 11개월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소송을 하는 거야. 채권 그 사들인 업체가 소송을 해. 나 이 사람은 돈 받을 게 있다. 소송을 딱 넣으면 그때부터 무기한 정지. 소멸이 안 돼요. 법이 있는 이유가 없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근데 사실 저런 규정이 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말 어쨌든 무기한으로 정지시켜주고 싶어서 정지시키는 게 아니라 소송이라는 그 절차에 따라 그걸 편법적으로 편법인데,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있는 법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편법이 있으니까. 뭐 법은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5년이면 뭐 그렇죠. 뭐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 정부가 방관하니까 문제. 저 방관하는 게 옛날에 아니라 본 오히려 게 이용하고. 그 은행이 그 3차, 4차 거기에다가 채권을 판다는 뭐 그런 옛날. 이게 이제 AMC에서 사들인 다음에 이걸 또 팔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못 받을 만한 거. 그러니까 이런 이건- 분들이 찾아가는 거지 이건 이제. 우리가 또 못 쓰겠다. 우리가 못 쓸 정도의 쓰레기다. 이거는 그래. 우리가 사온 것보다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라는 채권은 자기네들이 써먹고. 써먹고 나머지는 자기 5만 원에 사왔잖아요. 5만 원에 사왔으면 진짜 적게는 1,000만 원짜리가 100원에 팔려요. 1,000만 원짜리가 100원에도 채권이 다시 팔려. 그런 안 좋은 대부업체에서 사간다고. 네. 그런 걸 이제 100원에 가져와서 야 1,000만 원 내놔 하고 가는. 그렇죠. 그런 데로 가. 100원짜리 서로 일단 사다. 채권은 1,000만 원짜리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금융기관에다가 소멸시효 만료된 채권 그냥 팔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근데 법적 근거가 없기 그쵸. 때문에 정부가 얘기한 거지 뭐. 말만 한 거예요. 법이 아닌. 그래서 이러한 그 뭐지 아까 이렇게 만료된 게 기한이 이제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부활할 수도 있어요. 없어진 채권이. 그럼 소송을 건다고 했잖아요. 그럼 소송에서 소송을 받았으면 가서 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죠? 그러니까 소송 건 사람 말고 채무자가 그 돈 사람은 빌린 사람. 가든 안 가든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돈을 빌리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송이 끝나면 네. 남은 기간은 어떻게 돼요? 무제한이에요. 또 다시 무제한? 네. 소송이 끝나도? 그러니까 법원에서 너 얘한테 돈 줘라고 지급 명령을 내리잖아요. 무제한이지. 그건 무제한. 네. 이 사람이 뭐 편법이. 어떤 식으로든 뭐 파산 신청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걸 없애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럼 해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의 세금이 쓰이는 게 아니다. 비탄감은. 우선 비탄감은 세금을 쓰이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다. 비탄감을 해주면. 그리고 대판놀이.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해줬던 게 문재인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에서 해줬던 게 최대가 25년 1억 원. 25년 동안 1억 원을 못 갚은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대. 20 그러니까 거기 돈 이렇게 국민행복기금에서 탕감해준 사람 중에 돈을 가장 오랫동안 못 갚은 사람이 25년이고 그게 1억 원인데 25년 동안 1억 원이면 한 달에 한 3, 40만 원 정도의 이익인데 3, 40만 원의 이익을 보겠다고 그 짓을 한다고? 아까 자기 통장도 못 쓰는데 25년 동안 1년 동안 25년 그러니까 25년 동안 그렇게 계산하면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냥 그 순간부터 25년 동안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냥 그쵸. 계속 그냥 그렇게 시간이 거의 흘러버린 노숙자겠지. 거죠.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그 노숙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저소득층 말 그대로 최저소득층이고 아니면 그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놔두면서 계속 한강 갈 때까지 한강에서 뛰어내릴 때까지 돈 받는 게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좋냐? 아니면 그 사람들 빚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들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좋냐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한테 빚을 받아내는 게 좋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은행에서는 못하는 거지. 탕감 은행이 못하는 게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돈을 빌렸어. 근데 딱 보니까 너 못 갚겠다. 죽어도 정말. 너 우리가 돈 달라 그러면 한강 가겠다. 라고 생각해서 탕감해 줄게.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돈이 생겼을 때 옆에 가서 갚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은행 가서. 그래서 탕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안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서 가지고 야 니네 다 내놔. 우리가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쵸. 비탄감. 뭐? 근데 되게 지금 내 허리가 빠지게 빚을 갖고 있는데. 설명을 다 해주니까 이해를 하지. 그 기사 보고 뭐 제목 간단히 보고는 그냥 채무를 없애줬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 이거 정확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말해준 게 훨씬 정확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씩 빌려줬어요. 그럼 저는 자산이 4억 원. 그쵸. 그렇죠. 4억 원 4명씩 빌려줬으니까요. 근데 아무도 못 갚는데요. 그럼 저는 자산이 그때도 4억 원이잖아요. 4억 원이지. 아무도 못 갚는다고 했지만 난 이미 빌려줬잖아요. 4억을. 그럼 내 자산은 4억이잖아요. 채권을 가지고 근데 있으니까. 이게 은행한테 되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지 말고 정부가 가져올게. 이거는 우리나라 알잖아요. 막 되게 망가져 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아지니까 정부가 그거를 탁 없애준 거예요. 은행은 깨끗하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은행은 이걸 탕감을 안 해. 제가 볼 때는 빚 조정, 채무 조정은 야 어떻게 좀 갚아봐. 우리가 적당히 깎아줄 테니 갚아봐. 그래도 5%보다 높으니까 그걸 하겠다. 돈을 벌겠다고 하는 짓이지 공짜로 하는 짓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럼 왜 5%로 낮추고 가냐? 이게 확률로 계산해서 이 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쓰레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100만 원짜리라고 포장하면 안 되잖아요. 은행인데.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거나 가치를 떨어뜨려서 이제 적정한 시장가로 계산을 하는 거고 이게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쓰레기를 집에 쌓아둘 수 없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되면 판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계산상.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인 권리는 이래도 회계장부상으로는 해서 이 은행은 자산이 뭐 1,000조야. 1,000조는 엄청 큰 은행이네. 1,000조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갖고 나라가 돈놀이란 거죠. 5% 그걸 사왔으면 5%는 그러니까 은행한테 5%로 사온 것도 비싸게 사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은행이 팔 수 있는 최고치예요. 막 100원에도 판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넘어가면 파는데 법적으로도 100원에 사가지고 야 1,000만 원 내놔 이거 못하게 막아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솔직히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캐시잡이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솔직히 은행 계좌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캐시잡이 뭐예요? 현금만 현금으로 받는 받는 거. 가서 이제 일용직하고 현금 그냥 받고 가서 그런 식으로. 주마다 돈 받고 일하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있긴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못한다는 건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그 빚을 탕감해 준다고 행복해
난 이미 비슷한 건 못해서 막 10년, 5년, 뭐 20년은 그런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아 이제 비탄감 됐으니까 열심히 살아보자. 안 되잖아요. 내가 직장을 40대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해보자. 이거 안 되니까. 이게 다 연계돼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뭐 캠콘가 키콘가 그거 옛날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부가 오히려 탕감해주고 아 너희 뭐 재교육을 시켜주던가 해야 되는데 야 5%딱 원덤 야 반만 내. 어이 쓰레기 소리가. 45% 아 고마워 반을 없애준대 이렇게 생각할 그런 애들만 그러니까 등쳐먹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리고 이름도 물론 제가 볼 때 처음에 비탄감이라고 한 게 반감을 일으키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은데 당연히 비탄감하면 다 싫죠. 우리나라 이걸 경제적인 문제로 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하지만 저희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아 마음에 안 든대. 그러니까 지금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뼈 빠지게 빚 갖고 있고 뼈 빠지게 월세 내고 있고 뼈 빠지게 뭘 내고 있는데 뭐 안 탕감해 준다고? 이러면 싫으니까 그냥 탕감이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 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빚을 정리를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러면 그치 어디서 자빠져서 놀고 있어 열심히 일해야지. 이건 또 사람들의 마인드니까. 그러니까 딱 기사들도 그렇게 내는 거고 딱 기사 제목만 보고 이런 댓글 아, 그 궁금한 게 아까 뭐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는 0이잖아요. 아예 탕감 그냥 끝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금액은요? 그 이상은 이제 얼마 갚으면은 나머지 없애주겠다 이런 식인 거죠. 그게 10%인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자처럼? 가서 쇼부 쳐야 돼요. 아, 국민행복회인가 쇼부 쳐야 그게 돼요. 그러니까 쇼부 치는 것도 웃기는 거지. 그냥 좀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그걸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해서 물론 열심히 현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식당 일을 하든 뭐 있지만 좀 그거 없애주고 그냥 은행 계좌 만드시고 좀 4대 보험 되는 데서 해야 좀 공적 그 기금도 4대 보험도 돈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 조금씩. 그러니까 근데 전 정부에서는 제가 볼 때 약간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로 그런 기관을 만들고 기업 삥을 뜯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제 그래도 그럴 수 없지 하고 뭐 야 50% 청쳐줄게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이제 그나마 이번 정부 들어와서야 너무 소액은 처리해 줄게라고 하지만 효과가 아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네. 13, 14, 15, 16, 네. 17, 5년 동안 250만 명이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1,000만 원 이하 탕감해 준 40만 명. 40만 명. 40몇 명이 다시 일 시작해서 월 150씩만 벌어도 근데 뭐 그게 다 소득을 잡혀도 빚을 뭐 탕감한다 무조건 일하는 건 아니니까 또 노숙자면 그렇긴 하죠. 사실 아니 이건 개인한테 다 통보하고 하는 거라서 노숙자들은 탕감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통보가 아예 안 되면 탕감을 안 해줘요? 그럴걸요? 탕감도 된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지금 말하는 거는 통보가 돼야 탕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통보 그냥 다 하고 탕감한 거. 내가 알기로는 개인하고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신청해야 받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아요, 사실? 그치. 근데 어쨌든 40만 명 됐다니까 아니, 비트콘 그냥 값도 소각시켜주는 핸드폰으로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는 다 신청을 받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안 해주고. 근데 이게 또 그래서 어딘가 신청받는 그냥 거. 소각시켜주는 데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런 재단. 그러니까 음. 소각 자체가 목표인 재단이에요. 그게 그런 이제 거를 청산시켜주는. 그 주빌리 은행이라고 예. 성남에서 그 재은경 의원하고 지금 의원하고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이렇게 했던 것 중에 그런 채권들을 진짜 싸게 사와서 그냥 다 소각시켜 준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안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요즘에 되게 핫한 분이죠. 엘리자베스 워런 처음 듣는데? 민주당 상원의원 미국 아.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해서 정치적 투명 인간이라고 그 사람들 구제해 줘야 된다고 그랬고 호주는
어떻게 하냐면 소멸시효가 완료된 거를 그 사람은 채무자한테 통보를 해줘요. 통보를 해줘야 되고 매각을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각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실채 소멸시효 채권이- 완료 채권에 대한 매각을 못 한다는 거야. 이게 못 한다. 은행이 금지돼 하고 있다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 완전 쓰레기 짓은 못하게 막아놓은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짜리 채권을 100원에 사와서 그 사람은 1,000만 원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데 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맞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료를 그 통보를 해야 되고 소멸시효 완료된 채권을 자기 마음대로 매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의 재윤경 의원이 20대죠 지금 국회의원이 20대 네. 국회의원 되자마자 이 법을 냈는데 소위에서 한 번 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까지 아무도 한 번도 꺼내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서민들한테 필요한 법은 별로 안 보거든. 꺼내오지 못했다는 게 무슨 왜 법이라는 게 심사할 법안이 쫙 있으면 맨 위에 있는 거를 본 심사. 다음에 이거 나중에 다시 봅시다. 그리고 넣어놔요. 끝. 그 다음에 그걸 나중에 다시 꺼내서 다시 소위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지. 그 뭐야? 나중에 본다는 것도 그럼 한 번 올린 건 다시 못 올려요? 거기 처박혀 있으면? 보통 그래요. 보통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제 언론에 막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이슈가 안 돼. 한 번 본 다음에 넣어놓고 다시 꺼내질 않아요. 왜냐면 법이 너무 많거든 올라온 게. 바쁘시니까 워낙. 근데 그 소멸되기 전에 팔지 않아요? 팔아서 뭐 며칠 남겨두고 뭐 소멸된 후에 재판에 팔아도 간다거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부활을 하기 때문에. 된 후에 부활한다고요? 어떻게 부활을 해요? 아까 부활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되기 전에 부활시키는 거 아니고? 되기 전에는 부활이 아니지. 아 부활시킨다고 얘기 안 하셨는데? 나한테 부활 만 얘기 원만 듣긴 갚으면 내가 999만 원 내가 퉁쳐줄게요. 아 그게 부활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건데 소멸인데 어떻게 부활이? 소멸된지 모르고 그냥 갚아버리면 이 부활한다니까, 사람이 그게? 다시 갚을 갚을 수 있는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지. 근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해도 그런 거예요? 네. 말을 소멸이라 쓰면 안 되지. 잠수라고 그러니까 타야지. 소멸이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을 했어. 근데 소멸시효가 지났어. 그런 다음에 가서 저 예전에 그 소멸된 그걸로 자수할게 하면 잡혀 들어가요? 안 잡혀 안 들어가지. 돼. 그러니까 그건 그러면 왜? 공소시효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공소시효고 이거는 이제 봉인 돈에, 같은 돈에 대한 느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년 동안 못 갚았어. 근데 하지만 다시 갚는 능력이 생긴다면 부활하는 거야. 근데 원래 공소시효도 더 이상 그 기간에 그 인력이나 돈을 투자해서 못 잡을 것 같다. 이게 기간이 지나면 그게 공소기간이니까 거기서 만약에 자기가 자수를 했어.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돈도 똑같이? 돈도 똑같은데. 그건 돈은 형- 부활이 아니 형법. 근데 그러면은 그건- 정부에서 너희들 뭐 없는 걸로 퉁쳐줄게 소멸했어 라고 해도 다시 자기가 갚는다고 노력하면 아니, 그건 갚을 수 있다. 그거는 채권을 소각하는 아예 거니까. 불살라 버린 아. 거고. 그러니까 권리가 없어져 버린 거야. 채권을 없애주는 거랑 네. 소멸이랑 다르다? 네. 나 이거 너무 이상한데? 소멸이면 아예 소멸이죠 소멸.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외국은 그 채무자한테 지금 너가 가진 이 채권이 소멸했습니다라는 거 통보해 주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개념이냐면요. 계약서가 있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계약 기간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모기지를 해서 50년을 갚아야 되는데 5년이 지났어. 그러면 채권은 있지만 이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채권은 있지만. 아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채무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채무하네? 그럼 다시 이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 찢어버려. 돈을 태워버리고. 빌려서 그 뭐 10년 동안 막 거지로 같이 살았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리고 시효 그 소멸됐다고 받았어. 연락을 받았어. 알게 됐어. 소멸된 걸. 그다음에 내가 취직을 했어. 그리고 막 돈을 막 많이 벌어. 한 달에 막 300~400씩 벌어. 그러면 그걸 은행에서 그러니까 채권자가 그걸 알면 제가 갚아야 돼요? 소멸했음에도 아니, 불구하고? 그건 아니지. 소멸했으니까 돈을- 끝인 거야. 그 계약서, 그 채권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실행할 때, 실행하면
그러면 이제 아니 애초에 이게- 실행할 수 없게 그럼 이제 만들어놔야지. 이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밑으로 팔다가 좀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 돈 내놔라고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럼 부활한다고. 그래서 왜? 딱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 말장난 그러니까 아니야? 사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소멸이란 말이 있고 소각이란 소각, 말이 있고 부활이란 말이 이 있고. 약간 이거 아니 소멸은 소멸이지. 이게 약간 봉인 우리나라만- 느낌인데 다른 나라 이렇게 다 이래요? 제껴두고 다른 나라까지 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이게 아니, 소멸- 그러니까 그게 단어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줬다고 단어를 잘못 생각해봐요. 썼네. 그러니까 아니, 너무 말장난 같지 않아? 아니, 근데 이게 없애주려면 완전 없애줘야지. 논란이 되는 게 왜 이 빚은 뭐 50년 갚아야 되는 빚인데 그럼 이 사람이 5년 잠수 타고 짜잔 나와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이면은 아니 법이 왜 이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걸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정말 뭐 옛날처럼 갑자기 나 어디 가는데 그 나라가 전쟁이 있어서 못 왔다. 근데 나 너 돈을 안 갚으려는 게 아니다. 근데 난 돈은 있어요 이미. 근데 5년 동안 뭐 연락이 안 돼서 못 갚았어. 근데 갚을 필요가 없네? 안 갚을게? 해도 되는 법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담보 채권이면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안 갚잖아요. 그럼 담보물 바로 경매에 넘겨요. 그리고 담보 채권이 아닐 경우에는 통장이나 그런 것들 다 압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행에. 이게 우리나라 답 5년 없으면 지나면 그러면 그 소멸이 되면 압류는 풀려요? 그렇죠. 압류할 게 있어야 압류를 하죠. 압류를 아니, 할 수 통장 있는 압류. 거지. 압류할 게 계좌 없으면 압류는 거. 그치 압류를 못 하지. 그렇죠. 압류. 그러면 네. 이게 아, 자동으로 소멸되면 자동으로 소멸했으니까. 자동으로 돈을 빼가진 않네요. 다시 살아나는 게 그치.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근데 소송을 해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큰 돈은 은행이 뭘 믿고 큰 돈을 빌려줘요. 다 뭐 담보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고 정말 뭐 막 1,000만 원 뭐 정말 뭐 사업으로 사업 자금만 그러니까 현금을 어떤 신용이나 뭐 그런 걸로 대량으로 빌린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서 못 갚는 경우가 태반이지. 이런 경우는 아니면 다 담보 잡죠. 집 내놔 뭐 내놔 해버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해야지 돈 빌리고 안 갚아야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거 한번 잘못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없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실패를 한번 한 건데 그거를 지구까지 쫓아가서 정부가 야 반띵 해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막 깡패짓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하다. 운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을 소멸시켜 준다라고 하지만 채권을 이렇게 부실 채권을 사올 때 하나씩 사오는 게 아니에요. A양 거 하나, 이사장 거 하나 이렇게 사오는 게 아니라 야, 여기 있는 거 이만큼 팔아. 이런 얼마치 식이에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 만약에 빚주 탕감해 준다 그랬을 때. 근데 저번에 했던 것처럼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9년 11개월을 연체해서도 안 되고 그 시점에 1,001만 원을 빌렸어도 안 돼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이 되게 좋아야 돼. 그리고 10년 있다가 어떤 사람이 집권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빚을 탕감해 줄지 안 해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운이 좋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는 역시 거거든요. 줄을 잘 서야 뽑기를 잘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줄을 잘 모럴 해저드 논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내가 10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999만 원까지 빌리면 빚 탕감해 줄 준다고 거야. 했으니까 라고 그래 오래 내가 빌려야 빌려야지. 되겠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근데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참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주제잖아요. 뭔가 빚탕감 싫은데 이유 뭐고 설명이고 뭐고 일단 싫어. 이렇게 사람들 의식이니까. 그 상황을 일반인이 상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10년 동안 1,000만 원을 못 갚아가지고 일상생활이 전부 다 스탑된 사람의 상황을 바로 떠올리지 못하지. 사실 1,000만 원이면 알바를 해도 한 10년 전에 한 달에 8만 원, 9만 원 정도. 그러니까 소득이 몸이 아픈 사람이겠지. 뭐 아픈 사람이 그런 거는 그게 아니면 1,000만 원은 갚지. 그러니까 또 이은행에 1,000만 원, 이은행에 2,000, 이은행에 5,000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좀 아닌 것 같다. 자 우선 결론을 내줄게요. 첫 번째 세금 아니다. 세금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벌고 있다. 뒷탕감해줘서 삥 뜯고 있다 오히려. 돈을 벌고 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이거 정말 모럴 해저드 논할 필요가 없다. 운이 정말 좋아야지만 그거에 해당되는 경우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려고 그 그랬지? 운도 싫은 사람도 있을 거야. 세 번째
그 사람들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 훨씬 이득이다. 그래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런. 아니, 그 내가 볼 때 그 정도 이 정도 생각해야 일어나고 댓글 달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돈 빌려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차용증 쓰고 그러잖아. 그거 하지 마요. 차용증 쓰지 말고 유가증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가증권 중에 이제 약소보험이라는 거 들어봤죠? 이제 인터넷에 약소보험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컴퓨터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옥션이나 지마켓 이런 데 가서 약소보험 용지 딱 치면 그 용지 이렇게 딱 팔아요. 그러면 이제 취준생이 나한테 1,000만 원 빌려달라 그래. 아씨 안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주니까 못 받을 것 같고, 아씨 그러잖아. 그러면 약소보험 용지를 사거나 그 전자 인터넷으로 하는 걸 해가지고 약소보험을 딱 해요. 차용증 같은 거 쓸 필요 없어. 약소보험을 하면 이게 그 소액 재판한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뭐 좀 금액이 크다 그러면 그 약소보험을 쓴 다음에 저기 법원 근처에 가면 공증 사무실 많잖아요. 공증을 받아요. 그러면 압류 신청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그걸로 압류할 수 있어요. 돈 빌릴 때 차용증 이런 거 쓸 필요 그럼 없어요.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돈이 많다는 거죠. 그거 아예 이렇게 막 몇백 장 프린트 이렇게 묶어가지고 착 얼마나 좋아. 그럼 돈이 많다. 재산은 많아지겠네요. 바로 압류도 가능하고 얼마나 좋아. 그 차용증 쓰면 괜히 이거 가지고 또 재판 걸어가지고 이긴 다음에 또 압류 신청한 다음에 또 해가지고 압류 또 절차 밟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냥 약소보험 쓰는 게 훨씬 편해. 서로 돈 빌려주는 일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각자.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한테 그냥 돈 주라고 맞아요. 포기하고 그냥 주는 게 편하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300만 원의 권리를 포기한다.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 없고 갚으면 받고. 그치 안 받을 생각하고 줘야지. 난 이 자리에서 300만 원 분실했다. 딱 이렇게. 약소보험 쓰면은 재판한 거랑 똑같다니까. 또 친구끼리 아니, 그러니까 막 약속 돈이 쓰고 막 막. 그 정도의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해봐야 진짜 친한 사람들한테 약간 주는 느낌이니까.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몇십만 원이야 그럴 수 있지. 친한 친구면. 근데 이제 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몇 억을 줄 일은 그거 없으니까. 해봐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 얼마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가랑 친한 친구 없어가지고. 친구 없애기. 친구 중에 돈이 없어서. 돈도 그거- 없고 친구도 그러니까 없는. 그줄 열돈 없는 것 같아. 근데 한 10억이 500은 빌려줄 수 있을 500? 것 같은데 500은? 1000은 한 번에 목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생각이 안 나. 그거는 자기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른 거 500만 빌리자. 나 너랑 안 친해. 500도 없잖아요 현금으로. 그치 사실 없지. 돈을 많이 벌면 제가 볼 때 그 선에서 다 빌려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지금 자기 소득이 있으니까. 월 1000 벌면 1000까지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럴 월급. 일이 없네. 월급. 월급 정도는 빌려줄 수 있어. 괜찮네 월급. 월급 그럼 저 3만 원. 뭐 어쨌든 그러면은 세금 아니다. 진정해라. 네. 돈 근데 벌고 있다. 그것도 딴지 걸려면 어쨌든 국가가 소유한 돈 아니냐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딴지를 굳이 걸자면. 그게 이제 기금이 아까 얘기했지만 삥 뜯은 돈만 아니라 그 외에 돈도 되게 많아요. 나라 그러니까 굳이 아무튼 국가 돈이잖아요. 나라 돈이긴 한데 어쨌든 세금은 아니고 뭐 거기에 또 공무원이 뭐 몇 명이 있고 뭐. 어쨌든 돈 벌고 있다니까 그거에서 그 기금 받는 그 이름이 행복 뭐라고 했죠? 국민행복기금. 지네들이 행복한 거 아니야? 국민이 행복한 게 아니야. 근데 사실 돈을 벌고 있는 것 자체도 경제적으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거 벌어서 거기 기금은 원래 게 쓰라고 아니라, 있는 네. 돈인데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 기금이 모였어. 너무 많이 모였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쌓여 있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 어디다가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써야 돼. 사업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사용하던가. 그래서 요번에 그 다 목적에 맞는. 그럼 기관은 그 기금 운영하는 거기는 국가 위원. 소유예요? 그쵸. 나라 그 행정부 기금 소유지. 운영 위원회라든지 기금 운용을 하는 담당자들이 국가 기관에 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주자면 우리 국선 변호인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무료 봉사?
그거는 이제 법원에 가면 공탁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공탁 제도 금으로? 공탁으로 가면 거기에 법원이 공탁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맡겨놔요. 그러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돈으로 그 이자 수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세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기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네 수입으로 쓰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넣어놨길래 이자가 아유 공탁금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써야 뭐 문제가 없으니까. 뭐 국선 변호사는 뭐 꼭 네. 필요한 거니까 그죠. 뭐 네. 세금으로 나가든 뭐로 나가든 어떤 사람이 국선 변호사를 하지? 고유정. 아니 정의감이 국선 넘치는 변호사를 사람이 하는 뭔가- 변호사가 누구냐? 아 그거는 다 해야 돼. 그 지원이야 아? 지원. 응? 그러니까 아니 일정 기간 해야 되잖아. 아니 그 뭐지 국선 변호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법률 사무실에 지원을 해요. 거기 법원에다가 그러면 법원에서 실사를 나와요. 사무실에 1년에 한 번씩 실사를 나와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평가도 따로 하고 해가지고 매년 계약을 매년이 아니라 2년인가 계약을 갱신을 해요. 그러면 돈을 주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국선 변호인이면 법원하고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법원하고 싸워야 되는데 법원이 고용을 해. 아닌 것 같은데 행정부가 고용을 하던가 그래야 기금 만들어가지고 따로.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어떻게 따로 외부로 내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제도를 그냥 놔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긴 한데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국선 변호인도 있고 어떤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법원에서는 오히려 그 뭐지 피의자? 피의자 쪽 편 들어주는 걸 오히려 좋아한다. 국선 변호인 이런 변호사도 있고 사실 그걸 그래가지고. 눈치 주는 것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뭔 상관이라고 걔네가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도 모르는데 왜냐면 사실.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국선 변호인은 야 너 죄를 인정하고 그냥 형 작게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냥 설득해주는 그런 걸 좋아하는 판사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확실히 변호를 해주는 국선 걸 변호인이라고 좋아하는 막 판사도 있고 그렇기 정의감이 때문에 넘쳐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면 피곤하잖아요. 아니 전 판사 정의감이 시절에. 넘치는 사람 아니면 취업이 안 되는 사람. 그래가지고 변호사들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결론은 안- 원칙적으로 상권 분립인데 그건 해야지.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법 공부가 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라서 다. 그래도 이상하다. 뭐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판사들부터 이거 독립시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내일 아닌데. 굳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만큼 또 돈에 대한 것도 있으니까. 자 우리 뭐 얘기 사실 네. 더 할 거 많은데 예. 중요한 건 다 얘기한 것 같아. I'm no Superman.